안녕하세요. 밀리우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산티아고 Q&A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댓글과 구글 폼으로 남겨주신 질문들,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궁금했던 것들,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추려서 중구난방이었던 질문들을 좀 파트별로 정리를 해서 나눠봤어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비용과 관련된 질문들, 두 번째는 준비, 술래길 걷기 전까지의 와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세 번째는 후기 및 꿀팁, 이렇게 이건 이제 순례길 걷는 중에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봤는데 이게 다 담으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1편에서는 비용과 준비 파트 다루고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갈 2편에서 후기와 꿀팁 편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일정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저는 2024년 9월 18일 날 한국에서 파리로 출국을 했고 이제 파리에서 1박 하고 그 다음날 야간 기차를 타고 생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생장에 도착해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9월 21일 날부터 순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총 31일간 걸어서 10월 21일 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1박을 자고 그 다음날에 버스를 타고 포르투로 넘어가요. 그래서 포르투에서 3박을 자고 마지막 이제 4일째는 밤에 공항 가서 공항 노숙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바르셀로나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고 바르셀로나에서 또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저녁 비행기로 이제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고 총 41일간의 여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9월 가을 순례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 순례길 며칠 걸렸는지 생장에서 출발한 날 그리고 산티아고 도착한 날 기준으로 하면 딱 31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레온에서 연박을 하루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걸은 기간만 하면 30일 걸린 거죠. 연박 없이 하면. 다음 제일 궁금하셨을 비용편. 일단 비용편 계산을 할 때 이제 생장 도착한 날 기준으로, 왜냐면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부터 걸었으니까 생장 도착한 날 기준으로 총 32일을 순례길 경비에 포함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행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 환율은 1유로에 1,510원으로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나 들었냐? 이제 항공권, 여행, 순례길 준비 비용, 그 순례길에 썼던 모든 비용 다 쓴 비용은 602만 4,383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602만 원 정도 들었어요. 좀 많이 썼죠? 저도 정리하면서 너무 충격받았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순례길 경비, 먹고 자고 생활한 비용만 따졌을 때는 256만 4,302원, 256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제가 인천에서 파리, 그다음 바르셀로나에서 다시 인천, 요거 다구간으로 끊었고 아시아나 직항으로 결제했어요. 당시 항공권이 132만 6,100원 들었어요. 이제 파리 도착해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공항철도 비용이 11.8유로 들었고 그다음에 파리에서 바이온까지 야간열차 85유로, 그 다음에 바이온에서 생장까지 일반 기차 8유로 해서 총 93유로 들었습니다. 이제 산티아고 도착해서 포르투까지 넘어갈 때 탔던 플릭스 버스가 34.98유로 들었습니다. 포르투에서 이제 바르셀로나 넘어가는 거는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90.8유로였습니다. 국내선이 은근 비싸더라고요. 라이언 항공을 이용했던 것 같은데 기내용 수화물까지 구매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90.8유로. 이렇게 해서 총 교통비만 167만 4,275원 들었습니다. 이게 교통비가 167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직항이냐 경유냐에 따라서, 그리고 인아웃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항공권 전부 다 스카이 스캐너로 검색해서 예약을 했었고 공항철도는 그냥 공항 가서 현장에서 티켓 끊었어요. 그리고 야간 열차랑 일반 열차 전부 다 SNCF라는 어플에서 예매를 했었고 이제 산티아고에서 포르투 가는 플릭스 버스도 플릭스.com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 예매랑 결제까지 다 했습니다. 생장까지 도착하는 교통비도 많이 갈리더라고요. 보통은 제일 유명한 방법이 파리에서 떼제베라는 기차를, 고속기차를 타고 생장으로 오는 방법인데 늦게 예매할수록 떼제베는 가격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더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다가 야간 열차라는 걸 알게 돼서 저는 완전 대만족이었습니다. 네, 야간 열차는 이따 뒤에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에 숙박비입니다. 숙박비는 500.7유로, 그러니까 75만 7,567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행까지 합하면 총 숙박비는 102만 3,741원 들었습니다.
제가 순례길에서는 레온이랑 부르고스에서 호스텔 1인실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포함 나머진 전부 다 알베르게 이용한 가격이고 요게 501유로 정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루 평균 비용으로 나눠보면 이제 생장 도착일까지 하면 32일이니까 1박당 약 15유로씩 25,000원씩 쓴 셈이에요. 아마 공립이나 기부제 알베르게 위주로 이용을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알베르게가 엄청 싸지는 않았어요. 15유로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식비입니다. 순례길에서의 식비는 858.61유로, 총 129만 6,501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까지 합하면 총 쓴 게 176만 8,567원. 그래서 평균 이제 순례길만 쳤을 때 평균 1박당 26유로씩 약 4만 원씩 하루에 썼습니다. 제가 막 사치스럽게 먹진 않았는데 그 쫌쫌다리 쓴 게 많아요. 제가 일단 화장실 때문에 하루에 2번 이상 카페는 들렀던 것 같거든요. 아침에 일단 무조건 라떼랑 크루아상, 라떼랑 또르띠아 이렇게 해서 아침을 무조건 먹었었고 걷다가 무조건 사 먹었었고 점심 때도 뭐 콜라랑 샌드위치, 콜라랑 피자 이렇게 해서 사 먹었었고 저녁 때도 대부분 사 먹었죠. 해 먹었던 적은 동행들이랑 같이 장 봐와서 말고는 많이 없었어요. 마트에서 이제 뭐 샐러드 같은 거 사와서 먹었을 때도 있었었고 굳이 제가 미리 이렇게 도시락을 싸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나는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그냥 그게 제 낙이었어요. 걷다가 카페 들리는 게 제 낙이었어서 많이 사 먹었던 것 같고 제가 막 또 젤리 이런 것도 엄청 자주 사 먹었거든요. 걷다가 먹기 좋아서 이게 1유로, 2유로가 막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어난 것 같아요. 아무튼 먹는 거에 돈을 아낀 적은 없어서 이렇게 다 썼는데도 이 정도 썼으면 괜찮았지 않았나, 행복했으니까 한 잔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뭐 식비는 마트 장 봐서 아침, 점심 미리 도시락 싸간다던가 하루에 카페 한 번씩만 들리면 저보다는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준비 비용입니다. 준비 비용은 여행자 보험, 이심, 등산화, 등산복 뭐 이런 구매한 목록까지 다 합한 금액이고요. 총 56만 3,065원 썼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사지 말자, 있는 거 챙겨가자 주의였어서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등산화 샀었고 등산용 바지, 조거 팬츠 하나 샀었고 이제 기능성 티 2개 샀고 기능성 속옷 샀고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 장갑, 등산 스틱, 인진지 양말 한 세트 이렇게 샀어요. 근데 이제 등산복은 나이키 직원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 찬스로 할인해서 구매를 했고 또 등산 스틱은 아빠가 선물로 사주셨었어요. 그리고 보호대도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준비 비용이 많이 안 들었다. 제가 근데 가서도 너무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 순례길만을 위해서 사야 되는 거는 굳이 안 사도 된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있는 거에서 최대한 채워가고 만약에 새로 사야 한다 해도 너무 고기능성 옷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순례길에서 이틀만 연속으로 비가 와도 무조건 건조기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빨래가 안 마르니까. 근데 건조기 돌리면 뭐 예를 들면 고어텍스나 이러면 그 방수막이 다 벗겨지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이렇게 건조기 온도를 조절하거나 뭐 탈수를 약하게 한다거나 이게 안 되니까 괜히 고가의 옷을 들고 오면 망가져서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비용입니다. 기타 비용은 숙박, 식비, 교통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다 넣은 카테고리고 총 103만 218원 썼어요. 여행 포함해서. 근데 이제 순례길에서만 51만 원 썼어요. 순례길에서 뭘 썼냐면 뭐 약국에서 약 산 거, 기념품 배지, 저 배지 엄청 많이 달고 다녔죠. 그다음에 뭐 동키 2번 썼거든요. 동키 쓴 거. 그다음에 중간에 제가 물건 두고 온 게 있어서 그것도 택배 약간 동키처럼 받았거든요. 그거 택배 비용,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쓴 비용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행 기간 때 쇼핑한 거, 면세점에서 쇼핑한 거 다 포함한 비용이 여행지에서 쓴 거는 또 51만 원. 그래서 총 이렇게 103만 원 정도 썼네요. 제가 동키도 거의 안 썼고 세탁기 건조기도 웬만하면 손빨래 손 건조했었거든요. 후반부에 갈리시아 지방, 비 많이 내리는 지방 빼고는 거의 다 제 손빨래 안 썼는데 그런 거 치고는 기타 비용이 많이 들었죠. 아마 동키랑 세탁기 많이 쓰시면 이것보다는 더 불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평균 경비가 얼마나 들었냐. 숙박이 1박에 약 15유로, 식비가 약 26유로, 여분 10유로로 잡았어요. 여분 비용 10유로 해서 총 51유로. 대강 하루에 50유로씩 썼네요. 하루에 8만 원꼴로 썼습니다. 제가 카드랑 현금 비중을 정리해봤는데요. 카드는 468만 7,940원 썼고 현금은 824유로.
약 124만 원 정도 썼어요. 현금이 이제 순례가 끝난 순간부터는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여행지니까. 여행지에서는 현금으로 잘 계산 안 해서 괜히 동전 이런 거 나오면 처치곤란이라 저는 그때 100유로인가 200유로 정도 들고 갔었는데 거의 다 써갈 때쯤에 ATM기 가서 200유로 빼고 100유로 빼고 뭐 50유로 빼고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요즘은 ATM기에 수수료도 없고 제가 트래블 원래 카드랑 트래블 로그 카드, 하나 카드 이렇게 두 개를 들고 갔는데 이제 이 트래블 로그 카드가 좋았던 게 얘는 제 하나은행 계좌에 그냥 한국 돈을 넣어놨는데 가게에서 결제할 때마다 알아서 그 시간대 환율로 계산이 돼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막 환전해놓고 채워놓을 필요 없어서 막 쓰기 좋았던 카드였고 얘는 ATM기 출금용으로 썼어요. 둘 다 ATM기 수수료 무료긴 한데 그냥 나눠서 썼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개를 다 활용하고 싶었나 봐. 근데 이제 트래블 월렛은 미리 이제 200유로를 트래블 월렛 어플로 환전해놓고 인출해서 썼습니다. 막 완전 대도시 아니라도 ATM기 있는 마을이 많았었고 대도시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도착하거든요. 웬만한 큰 도시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도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 작게 들고 가십시오. 현금이 어떨 때 쓰이냐면 크리덴셜 발급받을 때도 현금을 썼던 것 같고 시골 알베르게에서도 현금만 받는 곳이 많았었고 아니면 카페 같은 데도 카드기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빨리빨리 계산해야 될 때, 아니면 뭐 푸드트럭, 기부제 알베르게, 마트에서 물 하나 살 때 이럴 때 현금 필요하더라고요. 은근 현금 쓸 때는 많지만 한 번에 많이 뽑을 필요는 없다. 네, 이제 다음은 준비편입니다. 짐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짐 관련된 질문부터 왕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배낭 몇 킬로로 가져가셨나요? 저는 8kg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제일 가벼운 반팔 티와 제일 가벼운 그 잠옷용 바지와 신발을 신은 상태로 겉옷, 등산 스틱, 가방 다 포함한 무게가 8.1kg였었고 공항에서 아마 순례길 걷는 중에는 제가 스틱도 들었었고 모자 쓰고 뭐 재킷도 입고 해서 아마 8kg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상태로 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물 750ml짜리 물 한 병 옆에 끼고 뭐 간식, 과자, 젤리 같은 거 조금 있고 해서 한 7kg? 7.5kg로 걷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이 배낭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제가 엄청 배낭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쌌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미니멀 라이프에 엄청 심취해 있을 때라서 산티아고를 가는데 배낭을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막 엄청 줄여서 5kg 막 이렇게 메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크록스보다 이 샌들이 더 가벼우니까 샌들 하자. 이 옷보다 얘가 더 가벼우니까 이걸 하자. 이걸 막 몇 번을 풀었다 쌌다 하면서 되게 고심고심 정성 들여서 짐을 쌌는데 너무 이렇게 끝까지 정성스레 싸봐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다 싶은 거예요. 막상 걸어보니까. 왜냐면 갈 때는 그렇게 1g 1g 아끼려고 짐을 싸놓고서는 막상 걸으니까 뭐 가다가 뭐도 사고 그냥 저냥 다 넣어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가방 무게가 무겁든 가볍든 그냥 걸어지더라고요. 이 1g, 2g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저한테. 걷다 보니. 나중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넣고 다니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는 그 무거운 등산화 다 등에 메고 걸었거든요. 물론 어깨는 빠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다 걸어지고 그리고 가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보다 훨씬 무겁게 가져온 사람도 그 여린 몸에 다 메고 지고 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메고 지고 가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내가 감당하면 되는 문제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거 뺄까 저거 뺄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버리면 되지. 제 경험상 다음에 갈 때는 짐 무게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8kg냐 9kg냐 10kg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나중에는 배낭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메고 걸었답니다. 다음, 가져갔던 짐 중에 제일 후회했던 거. 아까도 말했듯이 엄청 고민해서 짐을 싼 편이라 사실 후회했던 짐은 없었긴 했어요. 근데 굳이 뽑아보자면 저는 배드버그 약 안 들고 갈 것 같아요. 배드버그 약은 여행 포함 쭉 제 41일간 해외 일정 중에서 딱 2번 뿌렸어요. 그만큼 쓸 일이 없었고 이제 알베르게 침대 자체도 요즘은 다 매트리스를 가죽 같은 매트리스 커버를 한 번 더 씌워놨어요. 그래서 베드버그가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침대기도 하고 일회용 시트도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뿌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천이어야지 흡수가 되고 할 텐데 비닐 같은 소재에 제가 뿌리면 흡수도 안 되고 이게 몸에도 안 좋대요. 그래서
결국 안 뿌리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순례길에서는 물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배드버거 물린 썰을 다음 편에서 풀어볼게요. 순례길에서는 배드버거 물린 적이 없었고 가기 전에 이제 배드버거를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사진만 봐도 후기만 봐도 막 너무 가려워서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갈 때는 그냥 물리면 물리는 거지 뭐라는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배드버거 약 안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후회했던 거 뽑아보자면 인진지 양말이었어요. 저는 물집으로 엄청 고생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진지 양말, 발가락 양말을 신었던 날에 자꾸 물집이 새로 생겨서 제 그 물집의 원인이 발가락 양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인진지 양말이거든요. 빨간 상표에 발가락 양말 있는 게. 이게 발가락 양말 치고 양말이 되게 얇대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데 순례길 준비템으로 너무 비싸서 그냥 한 세트만 사서 갔었는데 아무리 얇아도 이거 위에 등산 양말을 한 겹 더 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땀도 배출이 안 되고 자꾸 이게 쓸려서 제 신발 사이즈를 5 사이즈만 업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발이 꽉 조여서 물집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거의 중반부터는 이 발가락 양말 없이 그냥 바세린만 바르고 다녔는데 그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저한테는. 요 정도가 후회했던 템인 것 같고 이제 가져갔던 짐 중에 가장 잘 가져갔던 것 일단 1번 경량우산이에요. 저처럼 9월 말에 가서 딱 그 10월 우기에 걸리는 사람한테는 경량우산 완전 추천이고 나머지 계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던 후기 중에 우산을 한 번도 안 썼다. 우산이 아니고 우비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이런 후기도 봤었거든요. 비가 안 오는데 경량우산 들고 가서 뭐해. 30일 내내 짐이기만 하지. 제가 잘 썼던 이유는 비가 꽤 자주 왔었던 시기였었고 하루 종일 비를 맞고 걸었는데 이제 알베르게 도착해서 그 비 물 뚝뚝 떨어지는 거 대충 이렇게 널어놓고 개운하게 샤워하고 왔어. 근데 이제 머리도 덜 말라서 젖어 있고 그 상태로 있는데 이제 밥 먹으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변 마을 구경하러 돌아다니는데 그때 다시 그 물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이렇게 걸쳐 입고 가기가 정말 귀찮아요. 정말 찝찝하고 식당 가면 또 우비 막 벗어서 놔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번거로운데 경량 우산이 있어서 정말 편하게 다녔다. 진짜 잘 들고 왔다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되게 자주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같이 갔던 동행 오빠 중에 한 분은 부르고스면 며칠 안 남았을 때잖아요. 마지막 그 대도시에서 우산을 사기도 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다고. 걸을 때는 단 한 번도 우산을 쓴 적은 없었어요. 저는 항상 양손에 스틱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우산을 이렇게 들 정신도 없었었고 걸을 때는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비 뒤집어 쓰고 그 캡 모자 써서 이제 바람에 안 흔들리게 해서 걷게 될 거예요. 네. 그 두 번째는 오핀이에요. 오핀은 제가 이제 1g이라 줄인다고 오핀을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안 들고 갔었는데 결국 넷째 날인 팜플루나에서 오핀을 새로 구매하기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좋았고 왜 좋았냐면 저는 웬만하면 세탁기 건조기 안 쓰고 손빨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산 양말이 엄청 두꺼우니까 하루 만에 안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말을 손빨래 해가지고 침대 이런 데 널어놔요. 그러고 다음날 되면 그냥 약간 축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방에다가 오핀으로 찝어서 매달고 걸어요. 그러면 이제 낮 동안 햇빛에 바싹 말라서 다음 날에 또 신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핀을 썼습니다. 이게 뭐 빨래 집게나 아니면 그 문구용 집게로 찝어도 되는데 바람이 워낙 세고 이제 걸을 때는 등 뒤에 매달고 걸으니까 혹시나 얘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뜨리면 저는 모르고 걷는 거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핀이 좀 더 안전하다고 느껴졌었고 빨래를 널 때도 마찬가지로 막 야외에 이렇게 널어두면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오핀은 아예 이렇게 딱 잠금이 되니까 그 상태로 잘 안 날아가서 되게 유용하게 썼습니다. 오핀. 그리고 세 번째는 빨래망. 빨래망은 요걸 가져갔는데 큰 거 가져가는 거 완전 추천이에요. 빨래망이 어떨 때 쓰이냐. 일단 1번. 빨래를 알베르게 직접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꽤 많은데 우리가 직접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바구니에 빨래 담아주면 우리가 다시 돌려서 건조까지 해서 너의 방 앞으로 가져다 줄게. 아니면 뭐 나중에 가져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걸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온도나 건조기 약하게 한다거나 그럴 수 없어서 그럴 때 요즘 건조기처럼 그렇게 막 초 AI 진단해서 온도를 잘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강열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 옷들이 상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초반에 그리고 기능성 속옷 같은 것도 변형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걱정되는 것들 빨래망에 넣어서 돌릴 때 좋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행이랑 같이 빨래를 돌릴 때 이 안에 제 옷을 모두 다 넣으면 섞이지도 않고 선별하기도 편하고 완전 추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속옷 같은 게 덜 말랐을 때 그거를 이제 오핀에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없잖아요, 민망하게. 그런 속옷 같은 거를 여기다 넣고 가방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달랑달랑 걸었던 날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용에서도 유용하고.
그리고 네 번째, 이 용도가 빨래망치 진짜 효자템이네. 이 순례길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를 하는 물건을 가져가야 짐을 잘 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용도는 뭐냐면 샤워할 때 이제 갈아입을 옷이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딱히 샤워 안에 들어가서 옷 걸어놓은 데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이 안에 갈아입을 옷 같은 거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안 젖게 넣어서 그냥 이렇게 걸쳐놓거나 그럴 때 되게 유용했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갈 수 있으니까 빨래바구니 대용으로도 쓰기 좋았다. 그 다음에 가져갔던 것 중에 잘 가져갔던 거는 등산 스틱. 등산 스틱은 아예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서 진짜 고민하다가 그냥 쿠팡에서 처음에 싼 등산 스틱 샀어요. 가볍다고 해서 쓰다가 버릴 생각으로. 근데 이제 추석 때 아빠가 보더니 이거 너무 무거워서 안 된다. 하루 종일 계속 짚을 텐데 손목에 무리 간다 해서 좋은 걸 사주셨었어요. 3단으로 이렇게 부러뜨려서 접어서 다닐 수 있는 등산 스틱이고 안 쓸 때는 가방에 꽂고 다녀도 된다. 저는 단 한 번도 등산 스틱을 안 쓴 날이 없었습니다. 전 30일 내내 다 등산 스틱 손에 짚고 다녔었고 둘째 날인 수비리 때부터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내리막길이 너무 심했고 막 등산 스틱 의지하면서 걸어서 등산 스틱 의지하면서 걷는 게 약간 버릇돼서 그런지 그게 편하더라고요. 스틱 쓰는 게. 그래서 저는 쭉 내내 등산 스틱 잘 썼습니다. 그래서 완전 추천이고 생각보다 그 위험한 구간이 많았어요. 비가 와서 미끄러운 구간이 많았는데 그땐 스틱 없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스틱을 먼저 짚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다 잘 가져갔대. 마지막은 샴푸바예요. 저는 톤 28에서 나온 샴푸바를 가져갔는데 어쨌든 샴푸바다 보니까 거품이 잘 나서 너무 좋았었고 도브 뷰티바도 유명해요. 근데 도브 뷰티바는 제 머릿결에 너무 뻑뻑했어요. 샴푸바 전용으로 나온 톤 28 샴푸바를 선물 받은 게 있어서 그걸 챙겨갔었는데 완전 잘 썼습니다. 왜냐면 거품이 많이 나면 샴푸바 하나로 어차피 다 몸까지 다 씻을 수 있거든요. 샤워할 때 쓰고 빨래할 때 쓰고 잘 했었고 잘 무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샴푸바 사실 잘 가져간 템 중에 하나가 샴푸바 플러스 비누각인데 비누가 들고 가기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물 뚝뚝 떨어지고 비누가 잘 무르고 하니까 고민을 했었던 건데 어떻게 썼냐면 저는 다이소 비누망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비누망에 샴푸바를 넣고 비누꽉을 샀어요. 근데 비누꽉이 안에 이제 비누 받침대까지 있는 걸로 사가지고 샤워를 하고 샤워장 안에서 물 좀 털어서 비누곽에 넣어요. 안에 비누 받침대가 있으면 그 밑으로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비누곽을 닫지 말고 열어서 알베르기 침대 위나 아니면 창가 쪽에 놔둬서 좀 마르게 해요. 그러고 뭐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 날에 닫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 한 번도 뭐 비눗물이 새거나 무르거나 한 적 없었습니다. 진짜 끝까지 거의 잘 썼던 샴푸바였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액체보다 고체가 가벼우니까 샴푸바 들고 가시는 거 추천입니다. 짐 무게 줄이기에 좋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자주 도시를 마주친다. 그러니까 살 기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차피 4일 안에 무조건 팜플로나는 도착하잖아요. 팜플로나 대도시니까. 거기에 다 마트 가면 다 파니까 진짜 소량으로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올리브영 가면 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샘플로 폼클렌징 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들고 가서 다 떨어졌을 때 써도 괜찮다고 생각. 그래봤자 30일이니까 뭐 그렇게 막 나 피부에 엄청 좋은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기능만 하는 것들 사서 가도 후회 안 하실 거다. 라는 조언 전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져갔으면 좋았을 것들 중에 헤드랜턴이 있어요. 저는 헤드랜턴을 가져가긴 했는데 뭐 쓸 일이 있겠나? 핸드폰으로 후레쉬로 다 된다고 하던데 해서 그냥 아빠가 쓰던 배터리도 얼마 안 남은 헤드랜턴을 가져가서 버릴 생각으로 가져갔는데 론세스 바이스 첫날 아침에 출발하는데 너무 빛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9월 21일 출발이잖아요. 그 언저리에 가시는 분들은 헤드랜턴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가을이 아닌 날이거나 9월 초에 가신 분들 보면 해가 일찍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걷던 중에 그 해 뜨는 시간이 1시간이 뒤로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막 9시에 떠. 그래서 일출 시간이 8시, 7시, 8시 이러면 7시면 할만하다. 근데 8시 이러면 8시쯤에야 이제 밝아지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 어스름 할 때는 너무 어둡고 특히 숲길이면 나무에 가려져서 진짜 전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인적이 좀 드문 알베르게 사람 많이 안 자는 그런 데서 혼자 자면 그 다음날 혼자 출발할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헤드랜턴은 무겁지 않되 밝은 걸로 사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랜턴 뭐라도 들고 오세요. 왜냐면 특히 전 스틱을 잡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들고 하기도 애매했고 핸드폰 후레쉬가 그렇게 숲길을 밝힐 만한 밝기가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정말 잘 썼습니다. 헤드랜턴. 결국 데카트론에서 4일째 새로 샀어요. 헤드랜턴을. 현지 와서 데카트론에서 사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한국에서 사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세린이에요. 제가 바세린이 있었는데 바세린이 그렇게 필요한가 싶어서 엄청 조그만한 통에 소분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물집이 많이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인진지 양말도 안 맞아서 안 신다 보니까 바세린을 꼭 발랐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바세린을 결국 동행하던 오빠 거를 계속 덜어서 썼습니다. 추가로 긴팔 기능성 티예요. 원래 산티아고 가기 전에 샀던 게 반팔 기능성 티 요거 나이키 거 드라이핏 하나랑 이렇게 생긴 긴팔 기능성 티 하나 이렇게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이 반팔은 잘 때 말 걸을 때 입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살이 탈까봐 반팔 입으면 입 모양대로 타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팔을 못 입었었고 긴팔이 별로 안 더워요. 이 드라이핏이라서 안 더운 걸 수도 있는데 해가 엄청 뜨거우니까 이게 뭐 여름이 아니더라도 해 자체가 세니까 뜨겁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나도 이 시원한 재질이라서 긴팔 기능성 티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긴팔이 유용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산티아고 거의 초반부에 데카트론 가서 긴팔 기능성 티를 하나 더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데카트론에 긴팔 기능성 티가 안 팝니다.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기모들은 자전거 긴팔용 옷은 있거든요. 그 겨울용이죠. 다 긴팔이 겨울용으로 나오고 잘 안 말릴 것 같은 기능성 티만 팔고 이런 소재의 기능성 티가 안 파는 거예요. 여름용 긴팔 티. 근데 결국 팜플루나 그 등산용품 샵에서 이걸 구해서 사긴 했었어요. 이것도 끝까지 되게 잘 입었는데 얘의 단점은 또 뭐냐면 목이 파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양을 또 탈 것 같은 거야.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 모양 쫙 남는 거. 그래서 손수건으로 맨날 이거 입을 때는 하고 다녔는데 대신 얘는 색깔이 시원해가지고 제 뭐 이렇게 되게 이거 입으면 되게 화사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좀 덜 더운 느낌? 아무튼 이거 두 개 다 엄청 잘 입었습니다. 이건 여름에 가든 겨울에 가든 똑같을 것 같아요. 무조건 긴팔 티셔츠를 두 개 들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반팔은 잘 때 잘 입긴 했습니다. 잘 말라서 이게 거의 하루면 마르거든요. 이런 거 기능성으로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짐이 첫째 날, 둘째 날 한 초반부 알베르게 가면 그 짐을 버리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많이 버리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루 걸어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이 버리시고 거기서 또 많이 필요한 거 가져가시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들 버리면서 걷는 것 같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가져가야겠다 하는 것들은 가져오십시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비싼 걸 사거나 하면 또 버리기도 버리기도 아깝거든요. 너무 예쁘거나 내가 원래 잘 입던 거 들고 오면은 필요 없어도 버리기가 좀 애매해져서 그런 것들은 유의하시길. 산티아고 가방은 저는 몽벨의 35리터짜리 등산 가방 집에 있던 거 가져갔었고 35리터라는 크기 자체는 저는 완전 만족했습니다. 충분했었고 35리터 정도면 산티아고 가방 이제 걸어보니까 등산 가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 허리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리 벨트. 왜냐면 제게 오래된 거다 보니까 허리 벨트 부분이 되게 쿠션이 다 숨이 죽어 있어서 거의 천 수준이었었고 얘가 이게 딱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세게 빡 조여도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제가 막 그 허리끝 밑으로 막 옷을 묶어서 못 내려가게 하고 이랬는데 너무 번거롭고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허리에서 안 잡아주니까 어깨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는데 그게 하루에 7시간, 8시간 걷다 보면 되게 무리가 되고 여기 막 아프고 뭉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요 벨트 끈이 좀 단단하고 고정이 잘 되는 걸로 그러니까 내 골반에 이렇게 탁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좋습니다. 딱 내 몸에 이렇게 잘 맞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출발할 때 딱딱딱딱 잘 조이면. 저는 이제 금방 풀어지긴 했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허리 벨트가 짱짱한 걸로 사겠다. 근데 이게 30일 걸으려고 막 그 등산가가 비싸잖아요. 30만 원 넘지 않나? 30만 원 하지 않나? 근데 그걸 사기가 좀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가방 정도는 투자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하루 중 7시간, 8시간을 계속 메고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보통 오스프리 가방 많이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동행하던 오빠는 데카트론에서 아예 등산 배낭을 새로 하나 샀습니다. 너무 그게 번거로워서. 보조 가방 같은 경우도 동키를 보낼 생각이 많으면 보조 가방 이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걸을 때 물도 있고 뭐 혹시 걷다가 비 올 수도 있으니까 비옷 같은 거 넣을 만한 조그만한 가벼운 등산 배낭 있으면 좋으니까 그거용 보조 가방 접어서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하나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산티아고 신발과 슬리퍼. 저는 신발을 고어텍스가 되는 트레킹화 산 건데 목이 올라온 등산화를 봤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발목이 안 좋아서 막 이렇게 접지를까봐 등산할 때 그걸 봤다가 그래도 땀 차서 덥겠지? 그리고 뭐 도로길도 많다는데 해서 그냥 트레킹화를 산 건데 일단 목 없는 거 산 거 너무 잘했어. 왜냐면
그 신발까지 전혀 필요가 없고, 제가 여름도 아니고 가을이었잖아요. 근데도 너무 답답했거든요. 고어텍스가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저는 고어텍스라고 해도 비가 완전히 많이 오면 아예 그냥 발 여기까지 담궈야 되는 경우도 있었었고, 그냥 양말 타고 다 젖어버려서 어차피 고어텍스가 필요 없어서 그냥 통풍 잘 되는 트레킹화를 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호카 본디 8 그것도 많이 들고 가시거든요. 그게 집에 있었어요. 왜냐면 일할 때 신던 거여서 그게 있었는데, 이게 막 트레킹화는 아니니까 돌밭 이럴 때 지지를 잘 못할까 봐서 트레킹화를 새로 산 거긴 했었는데, 호카 들고 갔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같이 걷다 만난 언니는 호카를 신고 있었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걷다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신발이 다 푹푹 젖으면 이제 걸을 때마다 양말에서 물이 쭉쭉 나오고 이제 신발 바깥으로 물이 나오는 그 정도로 비가 오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었는데 중간에 해가 떠서 걷다 보니까 신발이 다 말랐대요. 그 정도 통풍이 잘 되는 거죠. 호카 진짜 통풍 잘 되거든요. 너 겨울에는 발이 시리겠지만 그런 가을 정도 날씨에서는 호카처럼 통풍 잘 되는 신발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돌길이 정말 많아요. 막 산이 아니더라도 돌로 이루어진 길, 모래에 막 큰 돌들 있는 길이 많아서 발의 피로도는 높은데, 그래도 있는 거 있으면 그냥 있는 거 가져오시고, 그래봤자 30일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호카든 뭐든 다 팔더라고요.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신다가 뭐 떨어지면 그때 새로 사지 뭐 기념품으로, 이런 생각으로 오셔서 사도 될 것 같고. 암튼 저의 추천은 밑창은 단단한 트레킹화에 고어텍스 필요 없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가져오시길 추천드린다. 두 번째 슬리퍼는 저는 샌들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 저는 물집이 생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집이 있을 때 운동화를 이렇게 신을 수가 없어요. 그 옆에 막 물집 이렇게 다 있는데 얘가 닿을 때마다 아프잖아요. 차라리 슬리퍼를 신어서 많이 안 닿게, 마찰이 안 닿게 하는 게 좋아서 샌들을 신고 걸었던 적도 많았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운동화가 젖어서 물집이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도저히 신을 수가 없다 할 경우에 신발을 이제 말릴 겸 뒤에 가방에 매달고 샌들을 신고 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냥 어차피 젖으니까 그냥 비야 와라 하면서 그 양말 신고 그 위로 샌들을 신었었고, 쪼리는 비추예요. 왜냐면 발가락만 신으면 뭐 가능하겠다. 그 걸을 때 신으려면 모래랑 돌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맨발로는 못 신거든요. 그래서 양말을 신고 슬리퍼를 신을 수 있어야 됐어서, 샌들을 신을 수 있어야 됐어서 쪼리 이렇게 발가락 막힌 거 말고 발가락 뚫린 걸로 샌들 사오시길 추천합니다. 뒤축 있는 걸로. 보통 테바 허리케인이랑 크록스 많이 신어요. 근데 크록스는 전 부피 때문에 비추였고, 달랑달랑 달고 다녀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거 은근 거슬리고 저는 샌들을 가져갔는데 샌들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우비, 판초 가져갈까 말까. 이것도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저는 판초를 가져가긴 했어요. 가벼운 걸로. 거기 가벼워서. 근데 결과적으로 우비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판초는 고정되는 게 없어서 얘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너무 위험해요. 바람이, 저 영상에도 아마 한 번 있을 텐데 이게 막 그냥 얼굴과 목만 감싼 수준으로 얘는 막 판초는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바람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결국 다 젖어버리는 거, 판초가 소용이 없는 거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도시 거의 마을에 도착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초가 순간적으로 제 시야를 가려서 이게 스틱에 걸려 넘어질 뻔, 그리고 차가 오는 거 못 볼 뻔 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그날 제가 샀었거든요, 우비를. 그래서 그런 펄럭거리는 판초보다는 고정된 우비가 훨씬 활동하기도 편하고 좋았었고, 우비가 데카트론에 가면 검정 색깔 우비인데 가방까지 다 커버되는 우비를 팔아요. 제일 큰 엑스라지 사이즈 사서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얇은 우비 하나 챙겨 오셔서 쓰다가 비가 많이 온다, 여기 날씨 심상치 않다 하면은 그 데카트론 나왔을 때 들려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비와 관련된 것 중에 스패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패츠도 저도 고민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막 모래 돌도 막아줘서 물집도 예방된다 그러고 비 올 때도 좋고 막 그렇다고 해서 사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사길 잘했다. 일단 비가 오면 그냥 젖어도 돼요. 젖어도 큰일 안 생기더라고요. 너무 비가 심하게 온다 그럼 그냥 안 걸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걷다가 그냥 만나는 마을에서 자도 되는 거라서, 비가 오면 그냥 아예 젖어버리고 그걸로 건조기 돌리면 되니까 스패츠까지 굳이 필요하진 않았었고. 근데 제가 비바지를 샀어요. 부르고스에서 그때 우비 사면서 비바지를 같이 샀었는데, 비바지를 좀 큰 걸 샀더니 데카트론 비바지는 찍찍이가 있어서 밑에 약간 나팔바지처럼 펴지거든요. 그걸 이제 풀어놓으니까 신발을 이렇게 탁 덮어서 자동 스패츠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말도 뽀송뽀송하게 안 젖고 좋았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어차피 스패츠든 뭐든 뭐 신발 구멍으로 다 들어가서 어차피 젖어요. 다 같이 어차피 고생하니까 거기 걷는 사람들. 그냥 그것도 하나의 재미였습니다. 재미였나? 신발 건조기, 헤어드라이기 필요할까요? 이것도 질문 주셨었는데 신발 건조기까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헤어드라이기도 개인적으로 필요 없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어차피 다 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발 이렇게 꾸깃꾸깃해서 물기를 좀 짜내고 거기 알베르게에 비 오는 날엔 신문을 배치해놔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신문 그거 잘 꾸깃꾸깃해서 밑창 빼서 그 신문지 구겨놓고 밑창도 따로 이렇게 세워놔서 좀 말리면 그 다음날 어느 정도는 말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말라도 그냥 신고 걸었어요. 아니면 안 말랐으면 그냥 샌들 신고 걷거나 그 다음날에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처가 가능하다. 어떤 일이 생기든. 근데 신발 건조기를 들고 갔는데 비가 안 오면 너무 슬프잖아요. 신발 건조기가 얼만큼 건조될지도 모르고 뭐 무게도 무게인데 그 정도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비가 오면 그걸 그냥 젖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가져온 언니를 봤었어요. 왜냐면 이유가 있었는데 두피가 예민하다 그랬나? 아니 머리를 안 말리면 안 된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이유로 가져오신 분이 있었는데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나도 빌려서 썼었는데 진짜 행복하긴 했어요. 헤어드라이기 쓰는 날에. 근데 저 머리가 이렇게 긴데도 없이 잘 다녔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없이도 잘 다녔던 이유가 제가 습식수건을 들고 갔거든요. 습식수건은 이제 수영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스펀지처럼 생긴 수건이에요. 근데 이게 물을 먹여야 쓸 수 있는 수건이라서 그러니까 물을 안 먹인 상태면 되게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데 물을 먹이면 되게 부드러운 스펀지? 약간 새송이 버섯 같은 재질의 수건인데 그거를 제가 수영 다닐 때 쿠팡에서 사서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이유가 몸을 닦고 수건을 꽉 짜요. 그럼 물이 쭈르륵 나오거든요. 그럼 그 상태 다시 또 뽀송뽀송 아니지만 그 물기를 또 빨아들일 수 있는 상태의 수건이 돼요. 그걸로 물 한 번 더 이렇게 머리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침대 커버 널고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물기 안 떨어질 정도로 말라요. 그냥 그 상태로 생활하고 마트 장 보고 하다 보면 금방 말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적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가 필요 없었었고 요즘은 좋아져서 그런지 중간중간 알베르게들 보면 헤어 드라이기 있는 알베르게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좋다 하고 썼었죠. 아무튼 들고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습식 수건도 뭐 잘 가져간 템 중에 하나네요. 얘도 진짜 잘 썼으니까. 이건 말릴 필요가 없어요. 습식 수건은 금방 마르기도 하고 그 잘 때 침대 난간에 이렇게 걸어놓고 자면 그 다음 날이면 말라 있고 원래 이거 말려서 쓰는 수건도 아니에요. 습식 수건은 원래 젖은 상태로 보관하고 쓰는 수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뭔가 제 정서에 안 맞아서 말려서 쓰고 다시 적셔서 쓰고 이렇게 샤워할 땐 적셔서 쓰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추천입니다. 이거 써보세요. 재밌어요.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유심, 이심. 저는 이심을 썼었는데요. 이심을 선택한 이유 하나가 일단 현지에서 통화가 가능한 개통 번호를 하고 싶었어요. 유심이 통화가 되는 옵션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는. 그래서 이심을 썼었고 두 번째가 이제 유심을 쓰면 제 거를 빼고 유심을 넣어야 돼서 그걸 또 잃어버리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신경이 쓰였었고 결과적으로 쌌어요. 이심이 제가 10유로짜리를 샀었는데 이심 홀리데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심을 구매했는데 해외 사이트라서 한국어 지원은 안 되긴 하지만 여차저차 번역해가지고 10유로짜리를 샀는데 지금도 10유로더라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보니까 총 55기가에 10유로고 28일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모자란 적 없었고 통화 잘 됐고 데이터 잘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이심을 그 이심 홀리데이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액티베이트 28일에 1일째 시작할 날을 선택해요. 제가 9월 18일 날 출국이었으니까 17일 날로 시작했어요. 넉넉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액티베이트 되기 하루 전인가 문자가 와요. 핀 번호. 핸드폰 설정 들어가서 이심 QR코드 인식하거나 아니면 번호 입력해서 이심을 액티베이트 시킨 다음에 현지 유럽 도착하면 비행기 내리면 활성화해가지고 켜서 쓰면 됩니다. 제 거는 끄는 게 아니라 그 전화랑 데이터만 꺼놓고 그럼 두 개 다 쓸 수 있거든요. 두 개 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지 유심 전화 통화 데이터 다 되고 한국에서는 문자까지 와요. 그렇게 써서 엄청 편했습니다. 28일 끝나면 어떻게 했냐면 28일 끝날 때쯤에 문자가 와요. 너 거를 충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요금이 부과될 것이다. 자동 결제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문자가 오는데
그거 무시하셔도 되고 저는 28일 다 돼갈 때쯤에 새로 하나 또 구매해서 썼습니다. 아마 그렇게 문자가 오는 거 보니까 충전해서 사용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구매 이력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심 추천한다. 아니면 현지 가서 오렌지 유심인가? 그거 유명하더라고요. 현지에 또 있어요. 네, 거기서 유심이나 이심 사셔도 됩니다. 마지막 야간기차. 야간기차는 SNCF라는 어플에서 구매를 했었고 파리 오스테리츠역에서 바이온으로 가는 거 검색해서 그 85유로짜리 예매를 했고 침대 칸 2등석 구매했습니다. 1등석이 아마 4인실이고 2등석이 6인실일 텐데 6인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2등석 해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다. 저는 너무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야간기차. 왜냐면 침대기차가 처음이기도 했었고 제가 제일 위에 꼭대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프라이빗하고 꼭대기에는 또 저 안에 짐을 넣을 수 있는 그 칸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넓고 개방된 느낌이었었고 무슨 어메니티 같은 것도 주더라고요. 귀마개, 약간 간이 세수할 수 있는 물티슈 같은 거, 고체 치약, 물도 주고 한 번도 안 깨고 잘 왔었고 이게 또 여성 전용 칸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여자들이라서 그냥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이랬거든요. 좋았습니다. 이것도 일찍 예매하면 싼 것 같아요. 주말로 갈수록 조금 더 비싸지는 것 같고 성수기로 갈수록 비싸지는 것 같고 바이온에서 생장 가는 기차는 모든 떼제베를 타든 야간 기차를 타든 그 루트로 와야 돼요. 그 일반 열차를 타야 되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예매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SNCF 어플에서 예약이 된다길래 혹시 그날 또 성수기니까 그날 사람 많아서 못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예매를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산티아고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카페, 카톡방 까친년이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순례길 준비하면 거의 국룰로 들어가는 카페예요. 까친년이라고 까미노 친구들 연합의 줄임말인데 여기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엄청 질문과 답변들도 많고 역사가 긴 정보들이 많은 정보의 바다라서 거기 한번 보시고 그것보다도 저는 더 좋았던 게 카톡방이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뭐 2025년 9월 10월 카톡방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럼 그 톡방에 들어가시면 2025년 9월 달에 걷는 사람, 2025년 4월 달에 걷는 사람끼리 모인 방이잖아요. 그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여기에 뭐 굳이 질문하거나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쨌든 같이 현장에 산티아고에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이 이 톡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되게 위안이었어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의 그 생존을 알릴 수 있는 창구잖아요. 되게 안심이 됐었어요. 걸을 때 특히 너무 체감했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위안이 된다. 나 같이 걷는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랑 지금 같은 시기에 같은 곳을 걷고 있네? 이런 생각이 좋았습니다. 추천입니다. 이렇게 산티아고 Q&A 1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용이랑 준비 파트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내용을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편에서는 이제 순례길 시작부터 도착 후에 관련된 그 시기의 질문들로 채워볼게요. 뭐 알베르게 예약 방법, 추천 숙소, 맛집, 산티아고를 가게 된 이유, 들깨, 그다음에 뭐 유용한 어플, 도착하고 나서의 느낌, 그리고 가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랐는지, 추천하는지, 일정 짜는 법 이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봤고 다음 편에는 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들어간 Q&A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탄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사골은 없다. 제 친구가 이거 보고 이제 산티아고 Q&A가 마지막 사골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산티아고 그 30일 갔다 온 걸로 영상도 만들고 뭐 쇼츠도 만들고 Q&A도 만들고 하니까 네, 끝입니다. 지금 이 타임스탬프 안 찍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굿나잇.